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 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줘요. 근데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5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줄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에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양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국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 빵보다는 생선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 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를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끊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은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똑똑하고 현명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시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을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십이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 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 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시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 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 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강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